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아닌가? 괜찮아요? 오늘도 우리 헌법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간단히 기도하고 수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헌법 공부를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게 해주셨고 우리의 지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제 2부 기본권 파트를 합니다. 기본권. 우리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본권인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 헌법을 우리가 크게 3분 또는 2분 할 수 있는데 2분을 하면요. 둘로 나눈다면 기본권과 국가 구조. 이 국가 구조란 말은 다른 말로만 해서 통치 구조라는 말을 잘 써요. 이제 많은 헌법 교수들이 이 통치 구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 책에는 통치 구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국가 구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 통치라는 단어는 우리 헌법학에서 배제돼야 될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 현실에서도 대통령의 이러이러한 행위는 뭐 통치행위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런 지배는 통치에 속한다. 이런 통치란 말을 상당히 선호해요. 그러나 통치란 말은 뭔가면 절대 군주가 위에서 군림하면서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걸 보통 통치란 말로 써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국어사전을 한번 좀 쳐보세요. 그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다스리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국가 구조란 말을 잘 쓰고 통치 구조란 말은 제가 잘 안 씁니다. 하여튼 헌법은 이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는 왜 이 둘 다 안 했냐 말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이 기본권과 국가 구조를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또는 기본 조직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뭐 국가란 무엇이냐, 국민은 어떤 것이냐, 영토는 어디까지였느냐, 또 헌법을 지배하는 네 개의 원리를 배웠죠. 민주주의 원리, 또는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 원리, 국제평화주의를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죠. 또 민주주의 원리 속에서는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제도, 선거제도 우리가 실제로 하지 않았지만은 이 지방자치 뭐 이런 것들은 다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 원리입니다. 두 번째 이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가 법치주의 원리다 그랬죠. 세 번째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사회국가 원리.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국제평화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간송 전영필 선생을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 원리를 또 채택하고 있다. 다만 이 문화국가 원리는 헌법의 기본 원리라기보다는 그 하위 개념인 국가 목표 조항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헌법책을 보거나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이 문화국가 원리를요 헌법의 원리로 봅니다. 기본 원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 법치, 사회국가, 국제평화와 같은 동등한 헌법 원리로 보는 것이 통설이에요. 판례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런데 저는 문화국가 원리는 헌법 원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한경 낮은 국가 목표 조항이다. 이렇게 저는 접근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문화국가 원리라는 말은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국제평화주의와는 그 레벨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 정도만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기본권 파트를 가는데, 이 기본권은 다시 둘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게 뭔가면 기본권 총론이라는 게 있고 기본권 강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더 흥미를 느끼시는 것은 기본권 강론이에요. 강론은 뭔가면 인간의 존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국민들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평등권을 갖는다, 또는 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뭐 교육을 받을 권리, 선거권, 이런 등등의 많은 개별적인 기본권을 저희가 공부를 할 터인데 그것이 기본권 강론에 속합니다. 강론. 그런데 이 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뭔가면 기본권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즉 개별적인 기본권을 다루기에 앞서서 기본권은 뭐냐, 기본권의 본질이 뭐냐, 이 기본권은 누가 갖느냐, 이 기본권은 누구를 상대로 주장할 것이냐, 이 기본권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제한받느냐, 뭐 이런 등등의 기본 원리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부터 할 기본권 총론인데, 이 기본권 총론이 우리 헌법학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본권 총론을 하게 되면 흥미를 많이 잃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가요 매우 간략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헌법의 기본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될 터인데 이 총론의 이 깊은 맛에 눌리게 되면 헌법을 싫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기본권 총론은 매우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께 필요한 것만, 필요 최소한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제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로 강론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총론은 한 2번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론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꼭 필요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따라서 그걸 생략하고 강론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네. 먼저 여러분 교과서의 123쪽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기본권 총론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다시 1번을 보면 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걸 다룹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에 건국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이제 일제 강점기에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봉건주의 체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국민의 기본권에 눈을 뜬 나라가 영국이고 미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일본입니다. 우리보다 좀 더 기본권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뜬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선 나라들의 이 역사 속에서 기본권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떻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먼저 영국인데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을 거예요. 영국은 뭐 인신 보호 영장이라든지 권리 청원이라든지 뭐 권리 장전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쫙 나오는데 제가 다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영국의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볼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것은 영국에서의 인권은 어떤 특징을 지녔느냐 하나 하고, 뒷장에 보면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고 있는 노예 해방운동,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을 보면요. 제가 첫째 줄에 이런 말을 썼어요. 영국의 인권은 왕과 오랜 타협과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영국 인권의 특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 영국은 절대 군주하고 또 입헌 군주도 있었지만 절대 군주와 국민 사이에 밀고 땡기는 투쟁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를 더 달라, 못 준다. 그래서 그 군주와의 대결 속에서 역사적으로 점차적으로 인권 개념이 성립되고 완성됐습니다. 이거와 비교할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가지고 제가 요 바로 이어서 보겠지만 프랑스는 대혁명을 통해서요 이 군주제를 종식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민 국가인 공화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하시는 이 프랑스는 이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의 부인도 이제 사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군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 혁명에 성공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즉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준 것이다. 군주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것이다.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프랑스는요. 반면에 영국은요. 그런 혁명에 의해서 이 공화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과의 밀당에 의해 가지고 권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인권은 하늘이 준 기본적 권리다. 이런 식의 사고가 매우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건 채팅은 오늘 안 되고 있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영국에서는 이것만 그 역사적으로 알아두세요. 1215년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거죠. 이 대헌장이란 말은 헌장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그레이트라는 뜻인데 이걸 라틴어로 말하면 마그나 카르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분이라면 이 1215년에 대헌장은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헌장은 이런 거죠. 당시에 존 왕과 영국의 귀족들 사이에 맺어진 약속문서입니다. 약속문서. 그러면 이런 약속문서를 왜 했느냐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귀족들은 절대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고난을 행사하니까 귀족들의 신분이 매우 불안정해졌어요. 따라서 귀족들의 재산을 건드린다든지 귀족들의 신분을 건드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이 고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왕하고 귀족 사이에 맺어진 약속 문서가 대헌장입니다. 이 대헌장이라는 말을 이 라틴어로 표현할 때 마그나 카르타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헌장도 내용을 보시면요 여러 번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 존 왕은 이 대헌장을 맺은 다음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문재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수없이 많았어요. 말뿐이고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 대헌장의 의의는 뭔가 하면 그것은 이 왕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를 처음으로 확인한 문서다.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인권의 역사를 따질 때에는 할 수 없이 대헌장을 먼저 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을 텐데 이 대헌장은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기초한 행위인지 아니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대헌장은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민주주의는요. 국민이 주인이 되겠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원리라 해야 돼요. 대헌장은 당시에 그 귀족들이 왕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주인이 되어 옳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 당시 귀족들은 왕에게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재산이나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이런 제안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뭡니까? 귀족들의 자유와 권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왕에게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따라서 핵심은 뭡니까?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민주주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뜻입니다. 1215년이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죠. 예. 자, 그 정도 우리가 볼 것인데, 여러분, 이 1215년으로 시작된 영국의 인권 역사가 권리청원, 권리장전 쭉 내려오다가 드디어 이제 프랑스에 가서 이제 그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인데, 여하튼 여러분이 이 대원장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24쪽을 보시면요, 제가 제가 쓴 헌법과 원론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를 자세히 썼어요. 그러나 이 책에서는 다 뺐습니다. 그러나 제 그 원론에다가 뭘 썼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윌버퍼스입니다. 윌리엄 윌버퍼스. 제가 책에다 소개를 했고 제가 컬럼도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124쪽입니다. 이 윌리엄 윌버퍼스는요, 영국에서의 노예 해방을 추진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 노예 해방 그러면 링컨이 세계 최초로 노예 해방을 했다라고 아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1865년에 합니다. 그러나 영국은요 1833년 30년 전에 미국보다 30년 전에 노예를 해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프랑스가 1848년에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이고 미국은 1865년에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발생한 노예 해방을 보고 그 노예 해방 운동을 미국에다가 처음으로 실현한 분이다. 이렇게 봐야 옳은 것이죠. 그다음에 이 윌리엄 윌버퍼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이 공부도 잘했어요.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을 이제 졸업했고 21살 때 최연소 영국의 국회의원까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윌버퍼스는요, 영국 사회에서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출세가 보장된 분이죠. 21살에 국회의원이 되고 또 부모도 아주 뭐 잘 살고 또 이 케임브리지 대학까지 졸업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아주 뭐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그 윌버퍼스는요, 그 영국의 정치의 현실을 보면서 본인이 성직자의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그가 이 멘토 역할을 했던 목사님한테서, 그 멘토 역할한 목사님이 존 뉴턴인가 하여튼 제가 그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성직자의 길을 가지 말고 정치 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현해 보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해서 그 정치인으로 남으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윌버퍼스의 그 지나온 길은요 결코 쉽지 않았겠죠. 당시에 영국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이나 양심자들이요 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양심을 애써 외면하는 일이 많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거래를 해야만 돈이 많이 남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예를 부릴 때 훨씬 더 생활이 윤택해지기 때문에 이 수많은 그 배운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그 존 웨슬리 같은 유명한 그 목사님은 당시에 노예제도를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윌리엄 윌버퍼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노예 해방 운동도 했지만 그 전에요 노예 무역법을 폐지합니다. 노예 무역을 폐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르죠. 영국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다른 나라에 팔았던 것이에요. 즉 노예 무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버퍼스가 11번이나 이 법안을 냈는데, 즉 노예 무역을 폐지해 옳다. 그래서 11번이나 법안을 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11전 12기죠. 그러니까 12번째 법안을 냈는데 통과가 됩니다. 그것이
1807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노예 무역 폐지법이 드디어 영국에서 통과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기도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싸운 것인데 이 지킨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노예를 팔아서 같은 사람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일을 한다. 그건 분명히 성경의 지침의 말씀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1807년에 영국 하원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률을 만듭니다. 첫 번째 성공이죠. 두 번째는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 이외에 더 나가서 영국 사회에 있는 노예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또 그가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윌버포스가 1833년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럴 때 참 공교롭게도 또 감사하게도 이 윌버포스가 하늘나라 가는 그해 돌아가시기 전에 영국 의회는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즉 노예 해방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연도는 뭐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노력한 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률을 성공시킨 것이고 12번 만에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나서는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그가 그 해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윌버포스에 대한 하늘나라에서의 대접은 매우 융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 사람은 세상을 바꾼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세상에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윌버포스의 진가를 잘 알지 못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 2017년에 이 영국의 노예 해방과 관련돼서 글을 제가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의 귀중한 업적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그 윌버포스의 자서전이 몇 개 있습니다. 자서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룬 책들이 있는데, 제가 참고로 여러분 이제 책을 빌리거나 사실 때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사지 마시고요. 제가 이 윌버포스 책을 하나 읽어봤는데 너무나 내용이 형편없어요. 잘 못 썼어요. 짜증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러나 이제 기억이 안 나서 추천을 못 해드리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책을 빌려보신다면 이게 지금 이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빌려보시고, 그럴 때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본 책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도요, 이 멘토가 왜 중요하냐, 이런 책을 보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그 교보나 여러 가지 책방에 가서 보시면 그 어떤 주제를 다룬 책들이 많잖아요. 한 주제에도 뭐 3권, 4권, 5권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다 읽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가장 잘된 책이 무엇이냐, 이거는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추천을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었다가 보셔야 될 것인데, 제가 윌버포스는 추천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꼼꼼히 한번 따져서 좀 뭐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여러분 1776년 6월 달에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있는데, 여러분 책에서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다 보면 이제 권리장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게 인권 보장의 역사를 다룰 때는 권리장전이다, 이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 권리장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헌법 조문이에요. 또는 헌법전이에요. 헌법전. 이걸 갖다가 이제 권리장전이다, 즉 권리를 담고 있는 문서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 권리장전 그러면 버지니아 주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776년 6월에 버지니아인데, 여러분 미국 독립은 76년 7월 달이었습니다. 7월. 예전에 제가 이제 사법시험 낼 때 보면요, 이제 이런 시험을 잘 내요.
한 문제 정도 40문제 중에서 다음 중 인권 보장 역사의 순서를 봤을 경우에 세 번째 나타나는 뭐 사건이 뭐냐, 네 번째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뭐냐, 이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미국의 독립선언, 요거를 이제 혼동한단 말이죠. 76년 6월이 버지니아고 한 달 뒤에 이거를 본따서 미국의 독립선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연도만 말하지 않고 그 몇 월 달이다 이 말을 제가 했지요. 예. 이 버지니아는 여러분이 이런 이제 특색을 가진 주입니다. 이제 영국이 처음에 미국 땅에다가 식민지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13개 식민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주가 이 매사추세츠 저 동북부에 있죠. 그 다음에 버지니아 주입니다. 두 개가 가장 그 당시는 잘 살았어요. 또 힘이 많았고. 그다음에 버지니아라는 주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 주를 만들 때 영국 그 엘리자베스 여왕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단 말이죠. 따라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하는 말이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이렇게 뭐 유명한 말도 있지만 처녀로 살았기 때문에 버지니아라고 하는 그 처녀라는 단어에다가 버지니아라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국 여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 주는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미국 내에서 크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주지만 독립 초기에서는 매우 유명한 주고 강한 주였습니다. 버지니아 주가 제가 알기로 미국 대통령을 4명인가 5명을 배출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예.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 2002년부터 2002년 1년 동안 미국에 제가 교환 교수를 갔었을 텐데 그때 이 버지니아 주에 있는 윌리엄 앤 메어리 대학에 제가 1년간 교환 교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그 버지니아 주가 이 권리장전 미국의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고 또 윌리엄 앤 메어리 대학은요 지금 하버드 대학이 가장 유명하지만 하버드 대학은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대학이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 윌리엄 앤 메어리 대학입니다. 이 윌리엄 앤 메어리 대학은요 영국의 명예혁명을 했을 때 윌리엄 공과 메리 여왕을 기념해서 만든 대학이거든요. 그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앤 메어리다. 벌써 300년 넘은 대학이기 때문에 캠퍼스에 가면 그 300년 넘은 나무들도 많이 있고요. 아주 캠퍼스가 아름답고 이쁩니다. 그렇겠죠? 뭐 100년, 또 200년, 300년 됐기 때문에 그 나무의 굵기나 크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멋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버지니아는요, 여러분 이제 미국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남부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요, 버지니아 주를 남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남북 전쟁 시절에 남부군의 그 대표가 버지니아 주였습니다. 버지니아 주가 남부 연합군의 최고 사령부였었어요. 그래서 버지니아는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건 남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남쪽은 아닌데도 그래요. 그런 역사적인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날씨가 부산 날씨 정도입니다. 부산보다 조금 좀 따뜻한 거로 보여요. 그래서 겨울에도 좀 차긴 하지만 골프도 가능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거기에는 뭐 겨울에도 골프가 가능한 따뜻한 날씨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 권리장전을 기초로 해서 미국이 1776년 7월 달에 독립선언서에다 반영을 합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을.
그래서 1776년 독립선언인데 미국이 제일 처음으로 헌법을 만든 것은요 1787년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미국 연방헌법은 1787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재밌는 것은요 미국의 그 1787년 헌법 속에는요 기본권 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 이 조지 워싱턴이 사인한 그 헌법을 보면 거기에는 대통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국회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등등의 국가 구조에 관련된 내용만 들어가 있지 뭐 종교의 자유다, 언론의 자유다 이런 기본권이 헌법에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헌법에 왜 미국의 아버지들이 안 뒀을까? 그 이유는 그건 뭐 천부 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두지 않았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미국도 4년 뒤 1791년에 10개의 기본권 조항을 추가합니다. 그게 이제 수정 1조, 수정 2조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4년 뒤에 미국 헌법에도 기본권 조항을 두고 있고 미국은 지금 지금 280년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17번 개정했습니다. 헌법을. 우리보다는 매우 개정의 속도가 느리죠. 그다음에 지금은 수정 27조까지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책에 제가 주요 내용만 언급했죠. 1865년에 노예제를 폐지했고 1870년에 흑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했고요. 1920년에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 여성에게 참정권을 허용한 것은요. 미국이 1920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빠른 편이에요. 참 놀랍죠. 지금 100년 전인데 100년 전에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했는데 그것이 인류 역사에서 매우 이른 편이다. 그것이 우리 인류에 있어서의 인권사에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측면이다 이렇게 어두운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971년에는 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헌법 개정을 합니다. 예. 그 정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재밌어요. 미국은 1776년이죠. 그 다음에 헌법은 1784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1789년에 프랑스가 혁명에 의해서 군주제를 이제 끝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학자들의 싸움이 있어요. 미국의 프랑스의 1789년 이 프랑스 혁명이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는 것, 또 독립전쟁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한 거냐, 아니면 프랑스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그랬는데 그 프랑스 학자는 프랑스가 자체적으로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견해에 크게 지지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1776년 또 1784년에 미국이 영국과 독립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한 것을 보고서 프랑스가 새롭게 인권 의식을 깨우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 미국의 독립전쟁을 하나의 혁명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미국이 영국과 싸우잖아요. 싸워서 독립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미국 독립전쟁이 미국 사람들이 일으킨 혁명이냐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들은 미국의 독립전쟁을 미국의 하나의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영국과 싸울 때 미국 사람들의 독자성 또는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영국과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영국의 군주제도를 무너뜨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의 새로운 제도를 만든 거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전쟁은요 하나의 미국 사람들이 행한 혁명이다 이렇게 봐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이제 좀 건너뛰고요.
그럼 프랑스는요, 헌법을 공부하실 때 프랑스 역사는 여러분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엄청난 그 복잡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시험을 낼 때도 프랑스의 헌법 역사는 잘 안 물어봅니다. 학생들에게 거기까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무리다 해서 잘 안 낼 정도로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고,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있었다. 그래서 군주제가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선 것이다. 이게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기독교의 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요, 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매우 이 평가를 안 합니다. 매우 옳지 않다는 이제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지금 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은 비성경적이다, 옳지 않다, 하여튼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죠. 그다음에 독일입니다. 독일은 여러분이 연도를 좀 이렇게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독일의 그 흐름에 보면 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 헌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일은 좀 이제 바이마르 헌법 많이 들어보셨단 말이죠. 따라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 1848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1848을. 요거는 이 사회과학을 한 분들은요, 이 1848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 이 1848은요, 첫째 의미는 프랑스가 제2공화국이 만들어진 해입니다. 제2공화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프랑스는 잘 몰라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좀 잊어버리셔도 돼요. 예. 이제 설명을 했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1848에요. 지금 막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공산당 선언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공산당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공산당 선언은 적절치 않고 공산주의 선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정확해요. 공산당 선언은 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표현은 못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1848년에 막스 엥겔스가 이 공산당 선언, 즉 공산주의 선언을 행한 해가 이때입니다. 그만큼 1848년은요, 우리는 예컨대 좀 잠자고 있었지만 유럽은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익부 빈익비의 격차가 많이 생겼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로서는 이 현 상태, 이 부의 편중, 이런 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막스 엥겔스가 전 세계에 공산당이 노동자 농민에게 단결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이 이데올로기를 제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848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프랑스가 제2공화국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걸 보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혁명이 발생합니다. 혁명이.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에서도요, 혁명이 일어나면서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우리도 국민 국가를 만들어 보자, 이런 혁명의 기폭제가 된 게 언제입니까? 바로 1848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 두시면 인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도움을 줄 것이다. 즉 공산당 선언이 1848에 있었고, 프랑스가 제2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혁명이 만들어지고 또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는 신호탄 역할을 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1848이 있었기 때문에 1849년 1년 뒤죠. 1년 뒤 독일은요, 이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도시 이름이죠. 독일의 공항, 독일 공항이 프랑크푸르트 아닙니까? 네. 이 프랑크푸르트 헌법이 만들어진 것이 독일이 이 프랑스 대혁명을 보고 두 번째 이 공화국 설립을 보고 이듬해에 독일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1849년에 독일 헌법을 제일 먼저 만듭니다. 그게 바로 프랑크푸르트 헌법입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다른 말로 말해서 바울 헌법이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석사과정 때 이제 독일 책들을 보는데 프랑크푸르트 헌법을 이제 쭉 보는데 중간에 바울교회 헌법이란 말이 또 나와요. 좀 그래서 이 바울교회 헌법은 또 뭔가. 그런데 이게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지도 교수님한테도 묻기가 어렵고 또 같은 동료한테도 나만 모르면 무지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또 뭐 속으로 끙끙 앓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는 간단한 게 이 독일 사람들은 헌법에 이름을 붙일 때 헌법이 만들어진 도시 이름을 따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들었다는 뜻이고 또 나중에 볼 바이마르 헌법은요. 독일의 바이마르라는 소도시에서 만들어졌어요. 또 본 헌법 같은 경우도 독일의 본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 이름을 따서 헌법의 이름을 씁니다. 그 프랑크푸르트 헌법이에요. 그런데 그 프랑크푸르트 헌법이 어디서 만들어졌냐? 구체적으로 프랑크푸르트 도시 중에서 바울교회, 바울키르케라고 하는 바울교회에 모여서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뭐 프랑크푸르트 헌법이란 말도 쓰고 바울교회 헌법이란 말도 이제 자유롭게 쓰지만 외국 사람들한테는 처음에는요 상당히 이게 좀 낯설고 또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 이 프랑크푸르트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1년 만에 성공을 못하고 깨져버려요. 그 당시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독일은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 프로이센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프로이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여러분 독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독일이 이렇게 있으면 대략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오스트리아가 남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쯤에 있고 프로이센은 여기입니다. 베를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을 과거에 프로이센이다 이게 불렀습니다. 그 독일은 이제 이 통일 도국이 되기 전에 50개에서 70개의 작은 나라로 그러니까 독일어를 쓰면서 독일어 문화와 일체감을 느꼈지만은 서로 다른 조그만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강력한 존재가 프로이센이에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였습니다. 남쪽에는 오스트리아, 북쪽에는 프로이센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이센은요 독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과 이제 이 프랑스가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책을 보면요 보불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불 전쟁. 이게 뭔가면 그 보는 뭔가면 프로이센을 한자어로 썼을 때 그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불은 뭐냐? 프랑스를 말합니다. 우리 저 전광훈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보면 프랑스란 말을 잘 안 쓰시고 불란서라고 그러시죠? 불란서. 예.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프랑스를요 한자로 쓰면 불란서입니다. 불란서. 예.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도 저하고 비슷한 연배시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은요 프랑스란 말에 익숙하지 않고 불란서란 말에 익숙합니다. 불란서. 여러분 스위스를 뭐라는 줄 아세요? 스위스는 예전 그 한자어 표기라면 서서가 근데 이게 스위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불란서 쓰실 때는 이게 프랑스 대신으로 쓰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선회를 하셔야 될 것이고 옛날에는 책에서 그렇게 저희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불 전쟁은 뭐냐? 여기 나온 이 독일을 상징할 수 있는 프로이센과 불란서, 그렇죠? 보불이니까 여기가 보고 프랑스가 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불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유명한 재상, 철혈 재상이 누구냐? 비스마르크예요. 여러분 이제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을 한 번쯤 들어보실 텐데 이 비스마르크는 언제 사람이냐? 바로 이 프로이센에서 재상을 지낸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항상 역사를 공부하건 뭐 헌법을 공부하건 지리를 공부하건 간에 큰 덩어리를 여러분이 즉 방향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작은 것은 관심이 많은데 작은 거, 큰 거를 못 본 때가 많습니다. 큰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큰 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내비를 가지고 어디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에 신경을 안 쓰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비를 믿고 가더라도 좀 동쪽으로 가면 대략 어디가 나오고 서쪽은 어디고 북은 어디고 남쪽은 뭐다. 이런 전체 윤곽을 좀 알고 있으면요. 내비를 우리가 움직이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늘 전체를 보는 그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기야 근데 이제 전체를 보려면요. 해당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전체를 보죠. 왜 사람들은 뭐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냐라고 말하지만 처음에는 다 나무만 보게 됐습니다. 나무만. 처음부터 숲을 보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거를 쭉 하다 보면 실력이 쌓이면 그게 합쳐져 가지고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여튼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나오면 나무를 볼 때에도 그 순간에 이게 전체에 어디에 속하느냐 이걸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의 재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독일은요 1919년을 맞이합니다. 그럼 1919년은 매우 중요한 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3.1운동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4월 3일 날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해죠. 1919년이. 그다음에 1919년은 요 2년 전에 1917년에 러시아가 공산화되는 해에 바로 2년 뒤입니다. 2년 뒤. 근데 이 1919년에는요.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와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와이마르가. 이 와이마르 공화국은 이제 이런 것이죠. 독일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모두 일으켰잖아요. 1차 대전이 1차를 일으켰는데 독일이 졌지요. 진 다음에 독일이 매우 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전쟁이 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배상금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독일 전체의 경제난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 전까지의 군주제, 입헌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와이마르 공화국이니까 여기서는 공화제를 즉 공화국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즉 1918년에 독일 혁명을 통해 가지고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이 공화국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 와이마르 공화국은요 독일에서는 매우 이거 생활이 어려운 때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독일의 상황을 보면 성냥개비 하나 킬 때도 뭐 5사람이 모여야 킬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입니다. 근데 이 시절에 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 히틀러는 명연설로 유명하죠.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참 명연설을 잘하시는데 아마 히틀러 못지않게 연설을 잘하십니다. 예. 근데 이 히틀러가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연설을 통해 가지고 독일 국민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 뭐가 있었냐면 전쟁에 져서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전쟁 배상금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국민들은요 상당히 열광하죠. 저 배짱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목사님께서 문재인 뭐 이렇게 욕할 때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마음속으로 기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목사님이 대신 해주시니까 우리는 상당히 기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제 사실상 무너집니다. 사실상 이게 법률상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상 무너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무너졌다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히틀러는요 그 당시 유명한 수권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수권법을 만들었다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그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수권법은요 여러분 법률은 누가 만드는가 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 우리는 국회라고 하죠. 외국은 의회라고 합니다. 의회라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나 의회가 법률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수권법은 어떻게 되냐면 독일에서 독일의 총통, 즉 히틀러죠. 독일의 수상 또는 총통인 히틀러도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독일의 제국의회가 어떤 법률을 만들었는데 어떤 법률이냐. 총통도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법률을 만들어 주는 것이. 즉 권한을 누구한테 줍니까? 의회의 권한을 총통에게 권한을 줬죠. 수권, 권한을 줬다는 뜻입니다. 이게 유명한 수권법입니다. 수권법. 조문이 6개인가 밖에 안 돼요.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국의회가 갖고 있는 법률 제정권을 총통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총통은요. 국민의 대표인 제국의회를 다 대신해서 사실상 본인이 법률을 다 만들겠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 바이마르 헌법은요. 바이마르 헌법은 그 당시 존재했었어요. 존재했었지만 수권법에 의해서 수권법은 이제 법률인데 수권법이라고 하는 하위 법률에 의해서 상위 헌법이 어떻습니까? 상위 헌법이 침해가 되고 이게 상위 헌법이 껍데기가 됩니다. 껍데기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헌법은 그대로 있었어요. 존재해요. 그런데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국의회가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권한을 총통이 행사해도 좋다라고 권한을 넘깁니다. 이게 수권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수권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이 법률에 의해서 누가 망가집니까? 상위 헌법은 존재하나 마나 즉 유명무실하게 돼 버린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사실상이라는 말을 썼죠. 사실상.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니까 사실상 바이마르 공화국이 문을 내리는, 바이마르 헌법은 효력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효력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나치였습니다. 히틀러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법치주의의 옷만 걸친 불법의 극치다. 제가 책에 되게 썼죠. 불법의 극치다 말이지. 이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은 2차 대전을 히틀러가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죠? 2차 대전을.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는 세계 양차 대전의 가장 근원지가 된 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따라서 유럽 사람들은 지금 뭐 독일하고 잘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뭐가 남아있냐면요. 응어리가. 히틀러가 유럽 전체를 지배했단 말이죠. 따라서 네덜란드를 가건 또는 뭐 노르웨이를 가건 또 스웨덴을 가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는요, 그 히틀러에 의해서 잠시라도 유럽이 지배를 당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잊지 않아요. 또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독일이 철저히 반성을 하고 유럽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해내고 있지만은 유럽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일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끝난 다음에 독일을 연합국 네 나라가 이 분할로 점령을 했죠.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네 나라가 이 독일 전체를 4등분했고 또 베를린도 4등분해가지고 지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독일은 재기할 수 없다. 그런 정책을 이제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은 독일은 통일이 안 될 것이다. 한국은 통일이 돼도 독일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 내에 8천만이 넘는 강대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을 유럽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인간의 한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은 그러나 통일은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1990년에 이미 독일은 통일을 했죠. 우리보다 벌써 30년 전에 통일이 된 겁니다. 우리보다 늦게 될 줄 알았는데 먼저 됐어요. 다만 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1990년에 많은 학자들이 뉴욕에서 모여가지고 독일 통일에 전문가들이 모였었는데 언제 될 것이냐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해 됐습니다. 그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자유통일 또는 복음 통일을 말씀하고 계시죠.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통일이 돼야 될 것이다. 북한에 있는 2,500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우리가 구제하고 또 특히 이 종교의 자유 우리가 이제 지하 교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통일에 앞장서서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해야 될 것이다. 또 그런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기본권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간단히 봤습니다. 127쪽인데요. 이제 기본권의 의의를 제가 볼 것인데 하나 간단히 그 책 제목을 보시면 인권과 기본권 이렇게 제가 달았죠. 인권과 기본권. 우리가 인권이란 말도 쓰고 기본권이란 말도 써요.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인권이란 말을 쓰는 데는 주로 어딘가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 법과대학에서는요 지금도 인권이라는 말보다는 기본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하고 법조인들의 사이에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물론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럼 인권은 뭔가면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될 권리고 기본권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될 권리라기보다는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누려야 될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될 권리는 인권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누려야 될 권리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에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이네들이 근데 지금 어디를 좀 가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가고 싶고 뭘 먹고 싶고 하는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뭡니까 사람이죠, 그렇죠? 그들에게도
뭐가 인정되어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되는 권리가 필요하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인권이에요. 인권. 그러나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야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인권으로 이해한다면 외국인에게도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기본권으로 본다면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128쪽을 보면요, 꼭 기억해 둘 단어가 있는데, 제가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좀 어렵죠? 주관적 공권.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다. 여러분 좀 생소하지만 이 주관적 공권이라는 말은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본권, 주관적 공권은요. 이걸 쪼개서 이제 해석해 볼게요. 주관적은 좀 빼고, 공권은 뭐예요? 공권은 이걸 다시 쪼개면요, 공법상 권리예요. 공법상 권리. 이 공이라고 하는 건 뭔가면요, 여러분 늘 법학을 공부할 때는 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이라는 단어는요, 국가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예. 권은 권리죠, 권리. 여러분 이 법에서 권리란 말은 외워두세요. 법상의 힘이다. 법상의 힘 또는 법적 힘이다. 법적 힘 또는 법적인 지위. 제가 암기를 요구하는 것은요,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음 단계를 나갈 때 여러분 이해가 빠른 거예요. 자, 권리가 뭐라고요? 법적인 힘이에요. 법적 지위예요. 모든 법학에서 이 권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럴 때 여러분이 항상 권리가 뭐냐 그러면 법적 힘, 그리고 법적 지위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공권, 주관적 공권에서 공권을 설명해요. 공은 뭐라 그랬죠? 국가에 대한이에요. 국가에 대한. 공권은 따라서 국가에 대한 자신의 법적 지위, 법적 힘을 말해요. 그렇죠? 국가에 대한 법적 지위, 법적 힘. 그걸 꼭 암기해 두세요. 두 번째, 이 주관적이란 말은 뭐냐?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이 객관적인 단어의 반대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주관적이란 말은 뭔가면 개인이 개개인이 갖는 또는 개개인의,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세요.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건 주비액티브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개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주관이라는 말을 써요. 주관. 이건 물론 이제 오브젝티브라는 객관적이라는 말에 반대가 되니까 주비액티브를 주관적이라고 했는데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쉽게 생각할 때는 주관적 공권을 따라서 합쳐보면 개개인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법적 지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합쳐봐요.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에요. 그럼 기본권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관적 공권이니까 개개인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권,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법적 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요 말을 다시 설명할게요. 법적 지위다, 법적 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럼 종교의 자유는 뭡니까? 기본권이에요. 국민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기본적 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봅니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국가가
대면 예배를 못 보게 한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국가가 방해한다면,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종교 교육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종교적 집회를 금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한다면 그는 헌법이 말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가 되면요, 국민들은 침해가 되면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잖아요. 누린다는 말은,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을 우리가 향유한다는 뜻이에요. 기본권을 향유한다는 말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부당한 국가 권력 행사를 탓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국가가 우리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침해하게 되면, 침해당한 사람은요, 국가에 대해서 침해를 배제하거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각종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지위의 힘이 있다, 또는 그런 지위에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께 이해를 잘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다음부터는 주관적 공권 설명 안 합니다. 그렇죠? 주관적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유홀이라는 분이 아주 잘 쓰셨네. 주관적은 개개인이고 공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고 권리는 법적 힘 또는 법적 지위다. 아주 좋습니다. 예. 저걸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공자를요, 사자로 바꿔요. 사건도 되겠죠? 주관적 사건이다, 이런 말은 잘 안 쓰지만 만들어 본다면요, 이렇게 되죠. 개인이 법적 지위가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있습니까? 개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럼 주관적 사건이 되는 것이. 주관적 사건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예를 들 때만 간단히 나오지 보통 잘 안 씁니다. 따라서 여러분, 헌법이나 행정법 같은 공법 영역에서는요, 주관적 공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거 뭐야, 생소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다. 머릿속에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국가가 부당하게 침해한다. 그럴 때는 그 침해를 배제하거나 부당하다고 해서 취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국민은 향유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계속 이제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해산을 하라 그래요. 제가 그 모양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 299명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제한도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백보양보해서 아직까지는 그게 유효하다고 치자 말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 광화문 집회에서는 299명만 그 테두리 내에 들어와 앉아 계십니다. 그 밖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뭐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뭐 노래를 부르고 한단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방송을 했지만 그때 했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회의 자유가 우리 헌법에 보장됐거든요. 그러면 집회 속에서, 허락된 집회 속에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함성을 지른다든지 박수를 한다든지, 그거는 집회의 참여자들의 고유 권한이에요. 아시겠죠? 집회의 자유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찰이 옆에 와가지고 함성 지르지 마라, 또 뭐 박수 치지 마라, 뭐 율동 같은 거 하지 마라, 그거는요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업무 방해. 그래서 제가 그 고용일 변호사한테도 그거 한 번 더 하면 우리가 이 업무 방해죄로
고발을 하든지 하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죠. 즉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집회 속에서의 어떤 내용이든지 그건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닌데 와가지고 근데 뭐 함성 지르고 뭐 하지 마라. 그것은 분명히 위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기 질문이 있네. 예배는 집회 신고 없이 야외에서 드리면 된대요. 맞아요. 전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집시법에서 보면 야외 5개 집회는 경찰 관서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같은 경우는요. 사전 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이걸 구국 집회를 하고 있는데 순수한 예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솔직히 그렇죠? 일부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 형식을 하고 있고 2부는 우리가 예배는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집회 신고 없이 야외에서 드리면 되지만 우리가 신고를 하는 이유는 전체가 다 예배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테두리와 차벽은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그러셨는데 실제로 경찰에서 299명으로 현재 법은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고 그른지는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곧 그것도 해제가 될 거로 봐요. 그러나 거기다 이제 만약 테두리를 한다. 그거는 허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299명에 들어와 있는 그 영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은 집회를 하는 사람에게 굳이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차별 이게 테두리가 없으면요 괜히 와가지고 299명 넘는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신고서와 다르다. 집회가 잘못됐단 말이죠.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테두리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괜찮은 것이고요. 다만 저기서 차벽은 뭔가면 그 차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예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차벽은 그건 헌법 위반입니다. 네. 우리가 헌법에 집회 자유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재인 산성이라 가지고 차벽을 둘러싸고서 일체의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질문에 테두리와 차벽 그랬을 경우에 테두리는 허용되지만 차벽은 어떤 의미의 차벽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차벽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들어왔네요. 감염병 핑계로 펜스를 곳곳에 설치해서 사람이 다닐 공간을 비좁게 막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집회 자유와 외부인들의 통행의 자유는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다닐 공간을 비좁게 막았다. 우리가 그것이 전혀 이 부당하지 않는 한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다시 돌아와서 기본권이 뭡니까 여러분? 주관적 공권이에요. 머릿속에 꼭 박아두세요. 주관적 공권은 뭐냐? 개인이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다 말이죠. 법적 힘이다. 따라서 내가 예컨대 어떤 이제 이 집회를 참석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다. 그건 분명히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 침해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뭐를 침해하는 것입니까?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따라서 이 개개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뭐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를 구하거나 또 각종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그렇지만 조문 해석상은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요. 실제에서는 또 따로 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선진국과 중진국 또는 이
이 후진국의 차이는 뭔가면 조문과 현실이 일치하거나 일치하도록 많은 노력으로 하는 나라가 뭡니까? 그게 선진국입니다. 근데 선진국에 미치지 못할 때는 조문과 현실이 따로 놉니다. 후진국은 완전히 따로 놀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완전히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자들이 뭐 따로 놀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가능한 이제 국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려고 노력도 해요. 그건 왜냐하면 국민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세계 10대 강국에 올라섰고, 그리고 또 이 법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거든요. 또 저항 의식도 높고 하다 보니까 좀 무자비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대선에서 여러분 이겼잖아요. 이기지 못했으면 또 자기네들끼리의 그 어떤 끼리끼리 국민을 갖다 따돌리는 일을 많이 했을 터인데, 다행히 우리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6월 1일 우리가 또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에서도 승리를 해가지고 교육도 회복시키고 지방자치 권력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도요, 지금 뭔가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괜히 마음대로 했다가는 6월 1일 선거에서 참패할까봐 좀 자제하고 있죠. 조심하고 있죠. 그렇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일을 자기네들이 해서 민주당도 지키고 뭐 문재인도 지키고 뭐 이런 일을 하려고 해요. 또 뭐 윤호중이가 그런 말도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목전에 닥친 지방선거에서 대패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게 보면 이 조문과 현실이 우리나라도 일치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은 일치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각종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독주를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민주당 정권이 이번에 5년 만에 패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상 10년에 한 번씩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이 민주당 정권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지난번에 거의 지금도 172석, 180석에 가까운 의회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단 말이죠. 또 지방자치단체도요, 70%가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교육감도 세 군데 빼고는 다 민주당의 민주당 성향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잡고 있거든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한쪽으로 완사이드하게 기울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교만했던 거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빼앗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긴 쪽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요. 여러분, 근데 이재명이가 돼가지고 5년 더 이 대한민국이 간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이민 가야 될 정도의 그 속상함이 발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 아주 이겼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상당히 더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의 5년간의 이 만행들을 질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나 교육감 선거도 우리가 다 뺏어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권은 뭐라고요? 주관적 공권, 개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까요? 129쪽인데 기본권의 주체라고 되어 있어요. 주체요. 여러분, 주체란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주체는 이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 아닙니까? 그렇죠? 주관적 공권이에요. 공권은 하나의 권리의 권리. 그럼 이 권리를 누군가가 향유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가 향유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기본권인, 주관적 공권인 이 기본권을 누가 얼마만큼 향유할 것이냐,
누가 얼마만큼 보유할 것이냐. 이 문제가 기본권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첫째, 국민은 당연히 기본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건 또는 치명적인 몸에 장애가 있건 또는 임종 직전에 있는 분이건 간에 그분은 다 뭡니까?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다 향유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된 건 누구냐면 태아하고 배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했죠. 태아와 배아. 저는 이제 그 헌법 교수이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장로란 말이죠. 장로인데 지금 이 태아 이 낙태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 배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참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말이죠. 첫째 이 배아는요 수정 후 한 8주가 된 생명체를 말해요. 이 배아와 이 태아도 법적으로 구별이 결코 쉽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해요. 수정. 그럼 여기 자궁에 착상을 합니다. 자궁에 내려앉는 거예요. 내려앉는다면 이렇게 요 앉으면요 이 배아가 되는데 배아가 수정란이 배아가 돼요. 그러면 요 자궁 착상 전의 배아를 뭐라 그러냐? 요걸 발생 전 배아, 초기 배아를 초기 배아. 두 번째요. 착상 이후의 배아인데 요 수정 후 한 이 8주까지를 통상은 이 배아라 그래요. 그 이후는 뭐라 그러냐? 이후는 태아랍니다. 태아. 근데 우리가 이 태아는요. 8주 이상에 된 이 태아에 대해서는 태아는 우리 헌법적으로도 이 태아는 생명권도 가지고 있고 신체 불훼손권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낙태는 허락될 수 없습니다. 그 위법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8주가 된 이 태아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뭐 끌어낸다든지 또 죽인다든지 하는 것은 낙태죄로 처벌받아야 되고 또 처벌이 옳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배아입니다. 배아. 그러니까 수정돼서 자궁에 착상된 때 배아인데 특히 이제 이 의료계에서는요, 이 착상 전 배아, 자궁 착상되기 전의 배아, 즉 초기 배아죠. 이 초기 배아에 대해서 요거를 상대로 해가지고 각종의 실험을 많이 합니다. 실험을 많이 해요. 요럴 때 요 단계에 있는 배아들, 요 배아는 생명체이지만 생명권의 주체가 되느냐? 이 초기 배아를 사용해서 의료 실험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어떤 목사님은 예컨대 지금 이 수정 때부터 사람이다. 사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저게 올라와죠. 한 달만 돼도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은 모르겠지만 이 8주 이상이 되면 이 태아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 태아를 죽이면 안 된다고 이건 뭐 분명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걸 뭐 한 달로 줄인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4주로 줄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궁 착상될 때 이제 이걸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수정 때부터 생명으로 볼 것이냐. 생명체임에 틀림없어요. 생명체임에 틀림없지만 그에게 생명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을 부여할 것이냐.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 의사들은 전 다 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다른 것보다도 요 초기 배아 자궁 착상되기 요 전 단계에 수정하고 착상되기 전에 요 초기 배아는요. 생명체이지만 생명권의 주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초기 배아는요. 그 부모의 그 소유물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 덩어리고 부모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논란이 참 많죠. 어떤 분은 이제 수정부터 이건 뭐 생명체로 봐야 된다. 따라서 초기 배아에 대해서는 일체 실험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초기 배아를 죽이는 건 안 된다 말이죠. 이렇게 이제 하는 분도 계시고, 제 아는 선배가 형이라고 부르는 목사님이 한 번은 이 연락이 왔는데 그 양반은 입장이 수정 때부터 그 물론 시편에 이제 이런 뭐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이게 그 옳은지 그런지 참 이게 어려워요. 좀 그래서 이 배아의 문제, 즉 초기 배아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초기 배아는 사람과 똑같은 이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나 또 뭐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 초기 배아 자궁에 착상하기 전에 있는 이 존재들에 대해서는 이걸 죽인다든지 뭐 실험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건 분명히 이 위법이 된다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제 생각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이런 토론에 제가 이 문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전 입장은 이 초기 배아 즉 자궁 착상 전까지의 이 존재는 생명권의 주체는 되게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런 입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참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하다 보면 이제 인간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해서 깊은 문제를 다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참 조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뭐 그래도 해석이 다 가능한데 요 배아의 문제, 특히 초기 배아의 문제 여기는 상당히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제가 이 태도를 취해야 옳은 것인지 상당히 좀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영역의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 주체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기본권 총론을 제가 가능한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권 강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